칠복의 머리 위에 짐승의 발이 올라온 건 한낮의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극성을 떨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무사시. 경성에서 가장 거칠기로 이름난 그 낭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칠복의 도축 마당에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당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칠복이 앉아있던 평상을 발로 탁 치더군요. 비키라는 거였습니다. 칠복이 일어나자마자 무사시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쪼그리고 앉으려는 칠복의 머리 위에 제 발 하나를 슬쩍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발받침이라도 되는 양,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조센진 고기는 무슨 맛이냐? 낭인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무사시는 그 발을 까닥까닥 흔들었습니다. 그 수욕 앞에서도 칠복은 웃었습니다. 이가 다 보이고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그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헤헤, 즐겨서 못 드십니다요. 소가 났지요, 소가. 그러고는 우물가로 달려가 얼음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무사시의 발이 아직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허리를 반으로 굽혀 내밀었습니다. 낭인들의 비웃음이 도축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축 마당의 여름 햇살은 잔인할 만큼 뜨거웠고 핏내와 집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칠복은 그저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것보다 더 자주 해온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것이 이 시절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무사시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습니다. 칠복은 재빨리 고기 한 점을 들고 배웅을 나갔습니다. 무사시의 손에 공손히 올려드리는 척하며 두 손을 내밀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뼈를 깎을 때 쓰는 가느다란 송곳 끝이 무사시의 팔꿈치 안쪽을 스치고 지나간 것을요. 닿았는지조차 모를 만큼 가볍고 정확한 한 방이었습니다. 무사시가 골목으로 접어들고 30발자국, 40발자국. 칠복이 칼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챙그랑 쇠붙이가 돌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시의 손가락이 굳어버린 겁니다. 팔꿈치 신경이 죽어버려 칼을 줄 수도 주울 수도 없게 된 것이죠. 평생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할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칠복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다시 칼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지만 경성 변두리 도축 마당에서 시작된 이 소리 없는 복수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 시절도 지금도 이 나라를 버티고 지켜온 건 바로 우리 민초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희가 꽃신을 처음 손에 쥔 것은 3살 때였지요. 어미가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역질이 온 마을을 휩쓸던 해 겨울,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어미가 칠복에게 말했지요. 그의 손에 쥐어줘요. 이것만은. 칠복이 무릎을 꿇고 연희의 작은 손을 펼쳤습니다. 꽃신 한 켤레였지요. 자수가 놓인 꽃신이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바늘로 새겨 넣은 것이었는데 연희 어미가 눈이 멀기 전에 직접 수놓은 것이었지요. 연희 눈이 나으면 신겨주려고 아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희가 뛰어노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했지요. 어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꽃신을 품에 안고 다녔지요. 볼 수 없으니까 손끝으로 자꾸 더듬었습니다. 꽃잎이 몇 개인지, 줄기가 어느 쪽으로 구부러졌는지, 바늘땀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손가락으로 외웠지요.
자다가도 꽃신을 찾아 더듬다가 다시 잠드는 아이였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지요. 알았다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꽃신이 그날 오후 무사시의 칼 아래 놓였습니다. 낭인들이 돌아가려던 참이었지요. 무사시가 평상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났지요. 아버지.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이 도축 마당을 발끝으로 외우고 다녔는데 그날은 낭인들이 마당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목소리를 따라 걸어 나오다가 무사시 부하의 발에 걸렸습니다. 털썩. 연희가 넘어졌지요. 품에 안고 있던 꽃신이 마당 흙 위로 굴렀습니다. 연희가 엎드린 채로 손을 뻗었지요. 더듬었습니다. 꽃신을 찾았지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흙이 묻어도 상관없었지요. 그냥 손에 쥐면 됐습니다. 무사시가 그것을 봤지요. 성큼 다가갔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꽃신을 잡아챘지요. 연희가 아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무사시는 꽃신을 높이 들었습니다. 눈먼 아이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요. 무사시가 꽃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꽃잎 자수들을 훑어봤지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칼을 뽑았지요.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지요. 꽃신 두 짝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꽃잎 자수들이 마당 흙 위로 흩어졌지요. 연희의 어미가 바늘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것들이 먼지 속에 떨어졌습니다. 무사시는 찢어진 조각들을 발로 한 번 툭 쳐냈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낭인들이 따라 웃으며 걸어갔지요. 연희는 엎드린 채로 손을 더듬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을 하나 집었지요.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작게 찢겼는지, 얼마나 많이 흩어졌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냥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마다 집어 올렸지요. 꽃잎이었는지 흙덩이였는지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집어 올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지요. 5살에 눈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12해를 어두운 채로 살아온 아이였지요. 그래서인지 이 아이는 웬만한 일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꼼꼼하게 더듬었지요. 없어진 것을 울어봐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이는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칠복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들을 함께 주었지요. 연희의 손이 더듬는 쪽을 따라가며 아이보다 먼저 조각들을 찾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마당 흙이 무릎에 스몄고 매미는 여전히 울었습니다. 칠복의 눈이었지요. 그 짧은 순간 찢어진 조각들을 줍다가 고개를 드는 찰나 칠복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마주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지요. 진짜 위험 앞에서 인간은 오히려 조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연희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오냐? 여기 있다. 칠복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지요. 연희의 머리를 한 번 쓸어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오후의 소 한 마리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밥을 먹고 연희를 재우고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 앉아 칼을 닦았습니다. 날마다 하던 일이었지요.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고 풀벌레가 울었지요.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칠복이 광에서 꺼낸 것이 있었지요. 도충용 앞치마였습니다. 낡은 것이었는데
핏물이 배고 또 배어 이제는 무슨 색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그것을 펼쳐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지요. 그러더니 뒤집었습니다. 안팎을 바꿔 입으면 전혀 다른 옷이 되는 그런 앞치마였지요. 칠복이 그것을 챙겼습니다. 거기에 송곳 하나를 더 넣었지요. 소 힘줄로 만든 밧줄도 작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동이 트기 전이었지요. 칠복은 이미 마당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마당의 소들만이 알았지요. 소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사시 일당이 묵는 곳은 경성 변두리 주막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이었지요. 주인은 50줄의 사내였는데 경성 사람들은 그를 봉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포목 장사를 했다고 했지요. 지금은 주막을 하면서 아랫마을 마름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낭인들에게 방을 내어준 것도 봉석이었고 그들이 오면 손수 술상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봉석이었지요. 칠복이 그 주막 마당에 들어선 것은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도충용 앞치마를 안팎 뒤집어 걸쳤지요. 어둠 속에서는 그냥 허름한 보부상처럼 보였습니다. 담장을 넘은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소 힘줄 밧줄이 허리춤에 감겨 있었지요. 송곳이 앞치마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서 낭인 셋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지요. 칠복은 처마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귀를 세웠지요. 낭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익혀온 것이었지요.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적의 말을 알아야 하니까요. 낭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 사이로 이름이 들렸지요. 아랫마을 이름이었습니다. 칠복이 아는 동네였지요. 거기 사는 누군가의 이름도 들렸습니다. 조선 사람 이름이었지요. 그 사람이 광에 뭘 숨겨두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면 된다는 말도 들렸지요. 칠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들렸지요. 봉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주막 주인의 이름이었지요. 무사시가 봉석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봉석이가 일러줬다는 말이었지요. 아랫마을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 광에 뭐가 있는지를, 언제 집을 비우는지를 봉석이가 다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칠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봉석이라면 알았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도 알고 윗마을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었지요. 젊었을 때 포목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던 얼굴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떡을 돌리고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던 사람이었지요. 그 봉석이가 낭인들에게 이웃의 이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낭인들이 그 말도 했지요. 봉석이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름자리였지요. 일본 관리가 보증하는 마름자리. 그것 하나 때문에 봉석이는 이웃의 이름을 하나씩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랫마을, 다음 주는 윗마을. 순서도 있었지요. 칠복은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 사람이 웃는 얼굴을, 떡을 돌리던 손을, 그리고 낭인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칠복 자신이 날마다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달랐습니다. 칠복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봉석은 이웃을 팔기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같은 자세였는데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칠복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방 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나씩 잠이 든 것이었지요. 술 냄새가 처마 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시작됐지요. 칠복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집신 바닥이 마당 흙을 밟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요. 아주 천천히 삐걱 소리가 나지 않는 속도로 당겼습니다. 방 안이었지요. 낭인 셋이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칠복의 손에서 소 힘줄 밧줄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였지요. 자고 있는 낭인의 손목에 밧줄이 감겼습니다. 소가 발버둥 치지 못하게 묶는 방식이었지요.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그 다음 천장 대들보에 걸었지요. 낭인이 잠에서 깨려다 팔이 이미 위로 올라가 있어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칠복의 손이 턱 아래를 짚었지요. 짐승은 소리를 내지 않고 죽여야 고기가 연한 법이지. 나지막한 소리였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지요. 낭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칠복의 얼굴을 봤지요. 낮에 머리를 발받침으로 쓰던 그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지요. 그 흐리멍덩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낭인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지요. 셋이었는데 셋 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명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지요. 어느 한 명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손목이 묶인 채 발만 바닥에 닿아 있었지요. 칠복은 그 사이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는 것과 같은 속도로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주막 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은 칠복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봉석이가 그 방문을 열 것이었지요. 칠복은 걸으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봉석이가 그 안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낭인들에게 뭐라고 할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봉석이가 어디로 달려갈지를. 그것이 문제였지요. 봉석이는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곳도 알고 있었지요. 칠복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칠복이 모르는 방식으로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도축 마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연희가 자고 있었지요. 찢어진 꽃신 조각들을 품에 안고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봉석이가 주막 방문을 연 것은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랬지요. 낭인들이 묵은 뒤로는 새벽마다 방 앞에 물 한 대야를 갖다 놓는 것이 봉석이의 일과였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대야를 들고 들어서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낭인 셋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요. 손목이 묶인 채였습니다. 바닥에 발끝만 닿아 있었지요. 새 쌍의 눈이 봉석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여러 가지였지요. 분노, 굴욕, 그리고 공포. 봉석이가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마루 위로 쏟아졌지요. 봉석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석이는 방문을 닫았지요. 쏟아진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신발을 꿰면서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지요. 봉석이가 향한 곳은 아랫마을 군수 관하였습니다. 이 경성 변두리를 손에 쥔 군수였지요. 일본 관리와 조선인 사이에서 가장 능숙하게 줄을 타는 자였습니다. 봉석이에게 마름자리를 약속한 것도 바로 이 군수였지요. 봉석이가 낭인들에게 이웃 이름을 건네줄 때마다 군수는 그 목록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대신 봉석이에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장을 줬지요. 봉석이는 군수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복은 그 시각 아랫마을에 있었지요. 봉석이가 낭인들에게 넘긴 이름, 내일 새벽에 들이닥치면 된다고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포목전 영감이었지요.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광에 쌀 몇 포와 무명 몇 피를 숨겨두고 있다고 봉석이가 일러 바쳤지요. 칠복이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누구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의 목소리였지요. 칠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광에 있는 것들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영감이 문을 열었지요. 칠복을 봤습니다. 도축 마당 백정이었지요.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칠복이 말했지요. 길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 옮기셔야 합니다. 영감은 칠복을 한참 봤지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가늠하는 눈이었지요. 영감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눈빛으로 읽어온 세월이었지요. 영감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둘이서 광을 비웠지요. 쌀 포대를 등에 지고 무명피를 안고 이웃 뒷마당 땅속에 묻었습니다. 2번 왕복했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땅을 팠지요. 칠복이 팠고 영감이 받았습니다. 다 끝났을 때 영감이 말했지요. 자네 이름이 뭔가? 칠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일어섰지요. 영감이 다시 봤습니다. 백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도축 마당 그 백정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 새벽에 이유도 없이 이웃집 광을 비우러 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요. 알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 돌아섰습니다. 날이 밝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칠복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영감은 열린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봤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지요. 땅속에 묻어둔 쌀 포대 위로 새벽 이슬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도축 마당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지요. 마당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사 둘이었지요.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칠복을 보자 한 명이 다가왔지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오늘 5시에 군수 관하로 출두할 것. 칠복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이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지요. 순사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칠복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방문을 봤습니다. 연희가 아직 자고 있을 방이었지요. 찢어진 꽃신 조각들을 품에 안고 자고 있을 아이였습니다. 봉석이가 달려간 것이었지요. 군수에게 낭인들 일을 전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복 이름을 댔을 것이었지요. 새벽에 주막에 다녀온 사람이 누군지 봉석이는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랫마을 포목전 영감집에서도 냄새를 맡았을 것이었지요. 봉석이가 아는 것은 많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많았지요. 칠복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열지 않았지요. 연희가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지요. 그냥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가늘었지요. 자는 동안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오시면 됐지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칼을 집어들었지요. 소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던 일이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을 닦았지요. 해가 올라왔습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했지요. 도축 마당에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오시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연희 숨소리가 자꾸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칠복의 칼 닦는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지요. 군수 관아는 경성 변두리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칠복이 대문 앞에 섰을 때 해는 정수리 위에 있었지요. 옷이었습니다. 순사 둘이 양쪽에 서 있었지요. 칠복을 보자 안으로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칠복은 집신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지요. 마당이 넓었습니다. 가운데 평상 위에 군수가 앉아 있었지요.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조선 도포를 걸쳤는데 어딘가 맞지 않는 옷처럼 보였지요. 허리에는 일본도가 찼습니다. 조선 사람인데 일본도를 찬 자였지요. 그 옆에 봉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칠복을 보자 시선을 내렸지요. 바닥을 봤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지요. 군수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주막에 갔느냐고. 칠복이 고개를 저었지요. 밤에는 도축 마당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먼 딸 자식 혼자 두기가 걱정이 되어서라고 했지요. 군수가 봉석이를 봤습니다. 봉석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이자가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주막 뒷담 쪽에서 봤습니다. 라고 했지요. 칠복이 봉석이를 봤습니다. 봉석이는 다시 시선을 내렸지요. 칠복이 웃었습니다. 또 그 웃음이었지요. 이가 다 보이게,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게. 봉석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밤에 어딜 나가겠습니까? 소잡고 나면 다리가 풀려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놈이. 군수가 칠복을 봤지요. 훑었습니다. 때 묻은 두루마기에 낡은 집신이었지요. 손이 컸습니다. 칼질로 붉어진 손이었지요.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칠복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였지요. 칠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칠복 앞에 섰지요. 칠복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봐야 했지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발끝을 들고 칠복의 눈을 들여다봤지요. 눈이 멀쩡하구먼. 칠복이 눈을 내렸습니다. 소나봐온 눈입니다 하요. 군수가 칠복의 손을 잡았지요.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칼질 굳은 살이었지요. 군수가 손을 놓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차코갑사라는 말 들어봤나? 칠복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지요. 처음 듣습니다요.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봤지요. 오래 봤습니다. 칠복은 그 시선을 받으며 바닥을 봤지요. 어디 한 군데도 굳은 곳이 없었습니다. 물처럼 흘렀지요. 군수가 돌아섰습니다. 낭인들 묶은 밧줄이 특이했네. 걸으며 말했지요. 칠복은 듣고 있었습니다. 소 힘줄이었어. 그것으로 그 방식대로 묶으려면 소를 오래 다뤄본 사람이어야 하지. 그리고 그 매듭은 일반 백정이 쓰는 것이 아니야. 산에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방식이거든. 평상 앞에 멈췄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딘가? 칠복이 대답했지요. 전라도 산골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 잡는 집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밧줄 매는 것은 거기서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지요. 그냥 그렇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군수가 웃었지요. 믿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웃음도 아니었지요. 이쪽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지요. 나가봐.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섰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며 걸었습니다. 대문이 가까워졌지요. 봉석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 옆을 지나쳤지요. 봉석이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순사 하나가 칠복을 향해 발을 뻗었지요. 지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었지요. 군수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겁먹은 사람은 피하고 무식한 사람은 부딪히고 싸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지요. 칠복은 멈췄습니다. 발을 봤지요. 순사의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피했지요. 부딪히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발이 거기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옆으로 걸었지요. 뒤에서 군수가 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지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발자국쯤 걸었을 때였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순사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칠복은 알았습니다. 군수가 붙인 것이었지요.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것을 알아오라고 붙인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속도를 바꾸지 않았지요. 도축 마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요.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잠깐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이었지요. 그 잠깐 사이였습니다. 뒤따르던 순사는 골목을 돌아서며 칠복이 없는 것을 봤지요.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왼쪽 골목을 봤지요. 없었습니다. 오른쪽 골목을 봤지요. 없었습니다. 고든 길을 달려 내려갔지요. 없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처마 위에서 뭔가가 움직였지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기와 한 장이 미세하게 움직인 소리였지요. 그러나 순사는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라질 때 땅으로 숨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칠복은 그 위에 있었지요. 처마 끝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이고 순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지요. 칠복이 처마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 쪽 담을 넘었지요.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도축 마당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섰지요. 마당 안에 순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 방 앞이었지요. 군수가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없는 사이 연희가 혼자였다는 것을 군수는 알고 있었지요. 칠복은 골목 어귀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희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자고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연희는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12해를 살아온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방 앞에 낯선 발소리 둘이 있었지요. 칠복은 골목에서 나섰습니다. 태연하게 날마다 돌아오듯이 도축 마당 대문을 열었지요. 순사 둘이 칠복을 봤습니다. 칠복이 웃었지요. 또 그 웃음이었습니다. 순사 둘은 칠복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었지요. 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칠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요. 무릎 위에 찢어진 꽃신 조각들을 올려놓고 손끝으로 하나하나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들어서자 연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 칠복이 대답했습니다. 오냐? 방문을 닫았지요.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봤지요. 연희 손끝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꽃잎이었는지 줄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지요? 칠복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연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달라요. 집신이 아니에요. 칠복이 연희를 봤지요. 12해를 어두운 채로 살아온 아이가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발소리로 집신과 가죽신을 구분하는 아이였지요. 칠복이 말했습니다. 곧 간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많이 묻지 않았지요. 볼 수 없으니까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들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그 중 하나였지요. 연희가 찢어진 조각 하나를 칠복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꽃잎이었지요. 어미가 바늘로 새겨 넣은 꽃잎 하나였습니다. 칠복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이 얼마나 작은지 칠복은 한참을 내려다봤지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소 수백 마리를 잡아온 손이었지요. 그 손 위에 꽃잎 하나가 있었습니다. 칠복이 그것을 쥐었지요. 주먹이 되지 않게 손가락을 모아서 밤이 됐습니다. 순사들이 물러간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지요. 군수가 들이닥치지 않은 것은 아직 증거가 없어서였습니다. 있는 것은 봉석이의 말뿐이었지요. 봉석이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군수는 그런 자였지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였지요. 연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칠복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광 쪽으로 걸어갔지요. 광 안에서 멈췄습니다. 한쪽 구석이었지요. 3년 11달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칠복이 거기 무릎을 꿇었지요.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지요. 기름 먹인 천이었습니다. 칠복이 그것을 꺼냈지요.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 칼이 있었지요. 칼이었습니다. 백정이 쓰는 칼이 아니었지요. 도충용 칼이 아니었습니다. 칼집이 있었지요. 칼집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손끝으로 그것을 더듬었지요. 연희가 꽃신을 더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알고 있었지요.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으니까요. 고종 황제의 어명이 새겨진 칼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지요. 인왕산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난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 셋을 잡아간 뒤였습니다. 포수들이 5번을 올라갔는데 5번 다 빈손으로 내려왔지요. 짐승이 총소리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감추는 법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 호랑이였습니다. 칠복이 올라간 것은 혼자였지요. 총이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지요. 굵은 밧줄 하나와 짧은 송곳 하나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칠복이 호랑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산채로였지요. 가죽이 상하지 않게.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종 황제 앞에 섰을 때 칠복은 32살이었지요. 황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칠복이 대답했지요.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황제가 칼을 내렸지요. 조선 최고의 칼장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칼로 딸을 지키라고 했지요. 칠복은 그 칼을 받아들고 경성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경성에는 연희의 눈을 고칠 의원이 없었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고칠 수가 없는 눈이었지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될 눈이었다고. 역질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칠복은 그 말을 듣고 사흘을 알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가 찾아왔지요. 아비가 알아놓은 방으로 혼자 더듬더듬 걸어 들어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꽃신이 있었지요. 어미가 두고 간 꽃신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냥 내밀었습니다. 칠복이 그 손을 잡았지요. 일어났습니다. 황제의 칼을 가져왔지요. 광 한쪽 구석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칼을 기름 먹인 천에 싸서 그 안에 넣었지요. 흙을 덮었습니다. 다졌지요. 일어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는 맹세였지요. 살생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이 딸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 뒤로 3년 11달이었습니다. 칠복이 기름 먹인 천을 다시 쌌지요. 칼집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흙 속에 넣지 않았지요. 앞치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지요.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땅 속에 있던 것의 무게였지요. 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지요. 별이 있었습니다. 많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먼지가 일었지요. 어디선가 개가 짖었습니다. 연희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칠복은 그 자리에 서서 맹세를 생각했습니다. 3년 11달 전에 이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을 살생을 끊겠다고 했지요. 사람도 짐승도. 그런데 군수는 짐승이 아니었지요. 사람이 맞았습니다. 법 안에 있었지요. 도장을 찍고 문서를 만들고 순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 방 앞에 순사를 세워두는 사람이었지요. 봉석이에게 이웃의 이름을 팔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목전 영감의 쌀 포대를 빼앗으러 새벽에 낭인을 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 맹세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칠복은 20년 된 구덩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파여 있었지요. 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요. 군수가 도축 마당에 나타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순사 12이 따라왔습니다. 총을 든 자들이었지요. 관아에서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헌병들도 섞여 있었지요. 칠복이 마당에서 칼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군수가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금방 찼지요. 순사들이 담장을 따라 섰습니다. 총구가 마당 안을 향했지요. 군수가 평상 앞에 서서 칠복을 봤습니다. 칠복은 칼을 내려놓았지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순사 하나가 총구로 칠복의 어깨를 눌렀지요. 앉아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칠복이 앉았지요. 군수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광을 팠느냐고. 칠복이 고개를 저었지요. 군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순사 둘이 광 쪽으로 갔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깐이었습니다. 나왔지요. 구덩이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칼이 없는 구덩이였지요. 칠복이 어젯밤 파낸 자리였습니다. 흙이 고르지 않았지요. 누군가 최근에 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수가 칠복을 봤지요. 칠복은 바닥을 봤습니다. 뭘 묻어뒀다가 꺼냈나. 칠복이 대답했지요.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묻어뒀다가 꺼냈다고 했지요. 군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었지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연희 데려와. 군수가 말했지요. 순사 하나가 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연희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지요. 순사가 연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지요. 연희가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칠복이 일어섰지요. 순사의 총구가 칠복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칠복이 멈췄지요. 연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발끝으로 마당 흙을 더듬으며 걸었지요. 순사가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군수 옆에 세웠지요. 군수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칠복의 눈이 그 손을 봤지요. 총구가 5개였습니다.
담장 안에 순사가 12이었지요. 헌병 둘이 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 밖에도 있을 것이었지요.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지요. 차코갑사가 산에서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군수가 말했지요. 칼을 내놔. 칠복이 군수를 받습니다. 군수가 연희의 어깨를 쥔 손에 힘을 줬지요. 연희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냥 아버지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였지요. 칠복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짚었지요. 두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이마가 내려갔지요. 딸 자식만 살려주십시오. 칼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광에 묻어둔 것은 정말 돈이었습니다. 소잡고 모은 돈이었지요. 나으리, 제발 딸 자식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군수가 칠복을 내려다봤지요. 오래 봤습니다. 이마를 흙에 박은 백정을 봤지요.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군수의 발 앞에 물기가 번졌지요. 칠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군수가 연희의 어깨에서 손을 뗐지요. 찾아봐. 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광을 뒤졌지요. 마당을 뒤졌습니다. 방 안을 뒤졌지요. 이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지요. 마루 밑을 봤습니다. 찾는 것은 하나였지요. 칼이었습니다. 없었지요. 칠복의 앞치마 아니었습니다. 기름 먹인 천에 쌓인 채로 앞치마 안쪽에 묶여 있었지요. 20년 된 칼이었습니다. 순사들이 뒤지는 동안 칠복은 이마를 흙바닥에 박고 있었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등이 떨렸지요. 떨리는 것이 두려움인지 다른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수가 칠복 앞에 섰지요. 내려다봤습니다. 이마를 흙에 박은 사람이었지요.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습니다. 순사가 보고했지요. 군수가 칠복을 봤습니다. 오래였지요. 일어나. 칠복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흙이 이마에 묻어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군수가 그 눈을 봤습니다. 어제 관아에서 본 눈과 달랐지요. 어제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지금은 떨리고 있었지요. 군수가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그것이 전부였지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사들이 따라 나갔지요. 헌병 둘이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마당이 비었습니다. 연희가 서 있었지요. 칠복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연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을 더듬었지요. 칠복의 손을 찾았습니다. 잡았지요. 칠복이 연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이었지요. 그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군수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헌병을 더 데리고 다른 증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지요. 다음번에는 연희의 어깨를 쥔 손이 더 셀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연희의 손을 잡은 채로 마당을 봤지요. 순사들이 밟고 간 자리에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둘이 걸어 들어온 자리였지요. 총구가 향하던 방향이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선 자리였지요. 칠복은 그 발자국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안을 손으로 짚었지요. 기름 먹인 천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의 것이 느껴졌지요. 20년의 무게였습니다. 두고 보자. 군수의 말이었지요. 칠복은 그 말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군수가 돌아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두고 보자고 했지요. 그 말이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군수는 준비했지요. 이번에는 순사 열둘이 아니었습니다. 헌병 6이 앞장섰지요. 총검을 찾습니다.
그 뒤로 무사시 일당이 따라왔지요. 무사시는 왼손으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도축 마당 대문이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칠복은 마당에 있었지요. 소 한 마리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요. 날마다 하던 자리에 날마다 하던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지요. 헌병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총구가 칠복을 향했지요. 사방이었습니다. 무사시가 들어섰지요. 군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들이 마당을 채웠지요. 칠복은 칼을 들고 선 채로 그것을 봤습니다. 군수가 말했지요. 연희.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까부터 방 안에 있던 순사 둘이었지요. 연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연희가 마당 흙을 발끝으로 더듬으며 나왔지요. 칠복이 있는 쪽을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찾았지요. 아버지. 무사시가 연희 앞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었지요. 칼끝이 연희의 목 앞에 멈췄습니다. 칠복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렸지요. 칼을 내놔. 황제껏. 군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이 군수를 봤지요. 군수가 연희 쪽을 봤습니다. 무사시의 칼끝이 조금 더 가까워졌지요. 연희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 무릎을 꿇으려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움직였지요. 마당 한켠에 있던 도마였습니다. 소 잡을 때 쓰는 두꺼운 나무 도마였지요. 칠복의 발끝이 도마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도마가 허공으로 떴지요. 무사시 쪽 헌병 셋의 총구에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퍽, 퍽, 퍽. 세 개의 총구가 막혔지요. 그 잠깐 사이였습니다. 칠복이 일어섰지요. 등이 펴졌습니다. 어깨가 벌어졌지요. 앞치마 안으로 손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기름 먹인 천이 마당 흙 위로 떨어졌지요. 칼집이 드러났습니다. 20년을 땅속에 있던 것이었지요. 칼집에 새겨진 글씨가 햇빛을 받았습니다. 헌병 하나가 총을 들었지요. 칠복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달랐지요. 뛰지 않았습니다. 뛰는 것보다 빨랐지요.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을 향해 걸어가는 방식이었지요. 차코갑사가 산에서 익힌 그 걸음이었습니다. 호보. 소리가 없었지요. 헌병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이었습니다. 칠복의 손이 헌병의 팔꿈치 안쪽을 쳤지요. 무딘 고기칼 등이었습니다. 정확히 신경이 지나는 자리였지요. 헌병의 팔이 꺾였습니다. 총이 하늘을 향했지요. 총소리가 허공에서 났습니다. 칠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였지요. 네 번째였습니다. 베지 않았지요. 찌르지 않았습니다. 무딘 칼 등으로 관절만 쳤지요. 어깨, 팔꿈치, 무릎. 정확한 자리였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지요. 헌병들이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을 든 팔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일어서려 하면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칠복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이 마당 흙을 긁는 소리도 없었지요. 그냥 한 명씩 무너졌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었지요. 뭔가가 어떻게 됐는지. 서 있던 사람이 무릎을 꿇었지요. 총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완장이 달린 팔이 제 몸을 가누지 못했지요. 12번이었습니다. 헌병 6에 순사 6이었지요. 12번 움직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무릎 꿇은 사람들로 마당이 찼습니다. 총이 다 바닥에 있었지요. 무사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 목 앞에 칼을 들고 선 채였지요. 칠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사시가 알았지요.
낮에 머리를 발받침으로 쓰던 그 백정이 지금 눈앞에 없다는 것을, 그 흐리멍덩하던 눈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것이 보고 있었지요. 칠복이 걸었습니다. 무사시 쪽이었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사시의 칼끝이 연희의 목에 더 가까워졌지요. 칠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사시의 손이 떨렸지요. 칼을 든 왼손이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은 아직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요. 그 오른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보고 있었지요.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칠복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법을 말한다. 나는 고기를 말하겠다. 낮고 서늘했지요. 마당 전체에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무사시가 칼을 연희에게서 빼는 것과 칠복이 움직이는 것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무사시의 칼이 칠복을 향했지요. 왼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이었지요.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칠복의 손이 그 칼목을 잡았지요. 비틀었습니다. 무사시의 손목이 꺾였지요.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칠복이 무사시를 봤지요. 내 칼은 사람을 베지 않는다. 잠깐 멈췄지요. 하지만 내 놈들은 사람이 아니니 오늘 정성껏 발라주마. 무사시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요. 늦었습니다. 가죽 벗기는 칼이었지요. 얇고 길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지요. 소의 가죽을 상하지 않게 벗길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솔기를 따라가는 칼이었지요. 그 칼이 무사시의 옷을 따라갔습니다. 소리가 났지요. 천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이었지요. 두 번이었습니다. 세 번이었지요. 무사시의 하우리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옷이 갈라졌지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천이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10조각. 피가 없었지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옷이 갈렸지요. 무사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복은 멈추지 않았지요. 솔기를 따라갔습니다. 소를 해체할 때 쓰는 순서였지요.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목으로. 무사시가 버둥거렸습니다. 버둥거릴수록 칼이 더 정확했지요. 살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옷만이었지요. 수백 조각이었습니다. 무사시의 옷이 마당 흙 위에 쌓였지요. 무사시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 있었지요. 무릎 꿇은 헌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지요. 담장 너머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지요. 소리가 나자 모인 것이었습니다. 칠복이 무사시를 대문 쪽으로 밀었지요. 살짝이었습니다. 한 번이었지요. 무사시가 걸었습니다.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작거리였지요. 한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요. 무사시가 저작거리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번졌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저작거리 전체에서 났지요. 칠복은 돌아섰습니다. 군수가 남아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아나지 않았지요.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전부 무릎을 꿇은 마당이었지요. 무사시가 저작거리에 나간 마당이었습니다. 칠복이 군수 앞에 섰지요. 군수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칠복도 말하지 않았지요. 칠복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지요. 봉석이가 군수에게 넘긴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윗마을. 이웃들의 이름이었지요. 그 이름들 옆에 쌀포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명필 숫자가 적혀 있었지요. 빼앗아간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칠복이 군수에게 그것을 보여줬지요. 세어봤습니다. 군수가 그 종이를 봤지요. 쌀이 237포입니다.
무명이 43필이지요. 칠복이 고기칼을 들었습니다. 무딘 것이었지요. 날이 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등이 두꺼운 칼이었지요. 237번입니다. 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237번이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었지요. 죽지 않을 만큼, 잊지 못할 만큼, 빼앗긴 쌀포대 하나에 한 번씩이었지요. 군수의 살을 베지 않았습니다. 무딘 칼 등이었지요. 뼈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뼈를 추려낼 때 쓰는 방식이었지요. 어느 자리를 어떻게 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오는지를 칠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알아온 것이었지요. 마당 밖에서 저잣거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시 때문이었지요. 칠복은 그 소리를 들으며 237번을 셌습니다. 군수가 소리를 질렀지요. 마당의 헌병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237번이 끝났지요. 칠복이 물러섰습니다. 군수가 마당 바닥에 있었지요. 칠복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포목전 영감이었지요.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지요. 영감 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윗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목록에 적혀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담장 너머에 마당 안을 보면서 칠복이 그 얼굴들을 봤습니다. 노인들이었지요. 여자들이었습니다. 칠복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지요. 이 시절을 칠복보다 더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목전 영감의 눈이 젖어 있었지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여럿이었지요. 칠복은 그 얼굴들을 한 번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칠복이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황제의 칼을 기름 먹인 천에 다시 쌌지요. 품에 넣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연희가 서 있는 쪽이었습니다. 연희 손을 잡았지요. 저잣거리 웃음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이 땅의 것이 웃는 소리였지요. 오래 참은 것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버텨온 것들이 오늘 이 마당에서 함께 일어선 소리였지요. 칠복은 연희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칠복은 마당에 있었지요. 소 한 마리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지요. 날마다 하던 자리에 날마다 하던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해가 올라왔습니다. 매미가 울었지요. 저잣거리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이 서는 소리였지요. 날마다 서는 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 장은 섰지요. 이 시절이 원래 그랬습니다. 어제가 무너져도 오늘 장은 서는 시절이었지요. 칠복이 칼을 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지요. 연희가 나왔습니다. 마당 흙을 발끝으로 더듬으며 걸어왔지요.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의 발을 봤지요. 꽃신이었습니다. 어젯밤 칠복이 만든 것이었지요. 군수의 비단 옷감이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던 것이었지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천이었습니다. 칠복이 그것을 주워들고 밤새 오린 것이었지요. 바느질은 어설펐습니다. 꽃잎이 삐뚤었지요. 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꽃신이었지요. 연희가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렸지요. 새 신발이 발에 닿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걸었지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느리게였지요. 발끝으로 흙을 더듬으면서 꽃신이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칠복이 그것을 봤습니다. 칼을 든 채로 움직이지 않고 봤지요.
연희가 마당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칠복이 있는 쪽에 멈췄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복이 있는 방향을 찾았지요. 찾았습니다. 웃었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었지요. 칠복이 그 웃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지요. 돌아서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매미가 울었지요. 저잣거리에서 장소리가 왔습니다. 칠복의 칼이 움직였지요. 연희가 마당 한켠 그늘을 찾아 앉았습니다. 발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꽃신 위였습니다. 군수의 비단에 아비의 어설픈 바느질이 만난 꽃신 위였지요. 이 마당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잣거리 순사들이 도축 마당 앞을 지나쳤지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이유를 몰랐지요. 칠복이 칼을 잡고 있을 때는 더욱 빨랐습니다. 본인들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요. 칠복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집신이었지요. 여전히 때 묻은 두루마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백정이었지요. 경성 변두리 도축 마당의 평범한 백정이었습니다. 황제의 칼은 다시 광 구석 흙 속에 들어갔지요. 기름 먹인 천에 쌓인 채였습니다. 글씨가 새겨진 칼집이었지요. 20년을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날이 또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아는 사람이었지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마당에 누가 있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그 사람들의 손 위에 있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